안녕하세요. 뉴스핌 KOID MZ기자의 정치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정치부 박세영 기자입니다. 제22대 4.10 총선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말 마지막 순간인 만큼 후보자들의 막판 총력이 이어지고 있는 순간인데요.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걸음 모셨습니다. 경기 남양주시 갑에서 3선에 도전하시는 개혁신당 조응천 의원님 모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의원님 지금 너무 선거운동 열심히 하셔가지고 목 상태가 조금 안 좋으신 점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의원님 그럼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조응천입니다. 민주당으로 재선했고요. 올해 1월 11일 날 탈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조금 있다가 구정 직전에 개혁신당, 통합개혁신당으로 거창하게 출범을 하다가 열흘 만에 그냥 깨졌죠. 그리고선 개혁신당으로 계속 지금 소속으로 있는데 어쨌거나 뭐 지난 8년 동안 어떤 특정 정파의 이익에 함몰되지 않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소신껏 의정활동을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그 와중에 뭐 소속된 정당의 뜻이나 당원들의 뜻과는 조금 배치된 점이 있어서 비난도 많이 받았고 또 구설수에도 좀 올랐지만 뭐 저는 하나도 잘못했다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헌법과 국회법에 국회의원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라고 돼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너무 설명을 잘해주셔서 제가 이력 소개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의원님은 다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양당에 대한 모든 경험이 좀 있으신 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좀 거대 양당의 문제점이나 좀 변화의 필요성을 좀 절실하게 깨달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3지대인 어떤 개혁신당으로 좀 옮기시기까지 어떤 결심을 좀 하셨던 건지, 양당 정치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제가 뭐 양당을 모두 경험했다라기보다는 제가 경험한 당은 민주당밖에 없습니다. 그 전에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비서관으로 일을 했거든요. 네. 그게 뭐 국민의힘을 경험했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공무원으로서 보수 정권에서 일을 했는 거에 네. 불과하죠. 그걸 정당 활동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국한에서 우선 말씀을 드리자면 그건 뭐 국힘도 크게 다를 바가 없는데 점점 더 이 당신과 민심이 같이 안 가고 이 분리가 돼가는 현상이 거대 양당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요즘은 민주당이 그게 심합니다. 거대 양당 중에 야당이 된 쪽이 그게 심합니다. 그래서 당심을 쫓다 보면 민심과 괴리가 생기죠. 그렇다고 민심을 쫓다 보면 당 내에서 내부 총질한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네. 특히 당 대표가 방탄에 줄여갈 경우에는 당의 이익과 당 대표의 이익조차도 일치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그게 곧 과연 그러면 이 정당이 공당이냐 사당이냐 항상 이런 문제에 계속 직면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 과연 국회법에 법률과 양심에 따라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데 네. 그걸 자제하고 당심을 따르고 당리 당략에 따라서 의정활동을 할 것인가 아니면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대로 할 것인가 그 선택의 순간이 거의 매 순간 그쵸. 오죠. 네. 네. 정말 참 엄청나게 괴롭죠. 거의 대부분의 의원들은 헌법과 법률이 국회법이 규정하고 있는 거 그래 바짝 한 번 더 달고 22대 국회의원 돼서 그때 가서 내 할 말 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갑자기 어떻게 사람이 바뀌니. 그래서 저는 일관되게 말 바꾸지 않았고 소신을 지켜왔습니다.
그 결과가 민주당 내에서 뭐 한 발의 총알이 남아 있으면 너 쏴주겠다. 뭐 당도 측정 들어가고 그리고 요번에 정말 엽기적인 세기말적인 민주당의 공천 과정 네. 우리 국민들께서 다 지켜보셨는데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다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각자 도생하려고 그러면 몰살당한다. 당 내에서 그래도 합리적인 사람들이 힘을 합쳐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그분들이 개딸들한테 타겟이 될 것을 두려워해서 지역을 닦는데 주력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당원 당규 고쳐가지고 하위 10% 만들고 감점 30% 만들 때 그건 이미 거기다 넣어가지고 공천 안 주겠다는 확실한 의사였거든요. 이번에 다들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좀 아쉽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고 또 우리 의회 민주주의의 발전을 함께 고민하던 분들이 뭐 거의 다 이번에 공천을 받지 못하고 22대 국회에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신 그 빈자리에는 진영 논리로 무장하고 대표 방탄만 주력하는 분들로 이제 빼곡히 채워지게 됐습니다. 아마 최악의 국회라고 하던 21대 국회보다 더 어떻게 상상 그 이상의 대결 국회가 될 것 같아요. 정말 그 생각 마음은.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입니다. 네, 의원님 근데 이게 저희가 현실적으로 좀 얘기를 해봐야 하잖아요. 말씀 주신 것처럼 거대 양당의 문제점이 이렇게 많은데도 제3지대가 우리나라에서 성공했던 사례가 많이 없어요. 그럼 왜 우리나라 정치 구조적으로 이렇게 제3지대가 성공하기가 좀 어렵다고 보시는지 그러면 의원님이 이번에 이렇게 나오신 만큼 제3지대가 이번에 훈풍이 좀 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대개 3지대 정당의 성공 요인으로 뭐 몇 가지를 꼽는데 네. 지역 기반이 있어야 할 것, 네. 또 대선 주자가 있어야 될 것. 인물. 흔히 그렇죠. 말하는 인물. 네. 네, 네. 그러니까 깃발이 네. 있어야 할 것. 그리고 구도가 제대로 잡힐 것. 네. 뭐 이런 거 정도를 듭니다. 근데 저는 그걸 상당히 올드한 이론이라고 생각을 해요. 현재 22대 총선의 분위기는 대선의 연장 후반을 지나 승부차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승부차기. 네. 예, 지난 대선 때 0.7% 차이 초박빙 승부가 났는데 그러면 대개 패자는 인정하고 축하하고 대통령으로서 그래도 국정을 수행할 기간을 한 몇 년을 주잖아요. 네. 그리고 한번 이끌고 가다가 몇 년 동안 끌다가 그게 제대로 안 되면 이제 그때 가지고 심판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통례인데 이번에는 대선 끝나자마자 지방선거가 있었고 그때 계양 재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네. 거기에 패자가 출마를 했죠. 네. 그리고선 곧장 거대 야당 제1당의 대표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연장전이 지방선거와 전당대회다. 그러니까 제1야당 대표가 되면서 연장전까지 승부가 안 나고요. 이번 총선은 이제 승부차기인데요. 근데 저번 대선이 그러면 선호 선거였냐, 선호 투표였냐라고 보기에는 그래 둘 다 좀 내키지 않는데 그래도 여기가 너무 싫으니까 B를 찍겠다. B가 너무 싫으니까 A를 찍겠다. 차악을 뽑는 선거였거든요. 그 분위기가 여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번갈아 가면서 뭐 디올백도 있었고 또 아주 엽기적인 공천도 있었고 런종섭도 있었고 이렇게 계속 정말 혐오스러운 일들만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일어난 거는 런종섭이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고 있는 것이 민주당 후보들의 내로남불 이중적인 측면이죠. 근데 과연 그게 이종섭 그 파문을 네. 덮을 정도가 될 것인가? 네. 이제 그 문제인데요. 그렇게 되고 나니까 그 사이에 네. 또 조국 신당의 등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생구호가 나왔죠. 3년도 너무 길다. 맞아요. 그래서 구호에 인플레가 생겼습니다. 탄핵이란 말이 공공연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국힘 지지층도 결집을 했죠. 원래는 차악 선택을 진절머리 내고 냉정하게 합리적인 선택으로 중도층들이 차악들은 가라 라는 것을 했어야 되는 그런 22대 총선인데 이런 못난이 경쟁과 조국 신당의 등장으로 분위기가 거의 200석 넘어가지고 탄핵하지 못하면 안 돼. 요번에 과반 넘겨서 체포동의안 강행하지 못하면 안 돼. 이런 분위기로 지금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건전한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는 목소리를 내지 않는 많은 현명하신 국민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지금까지 균형을 잡아오셨거든요. 여론조사에도 특히 ARS에는 잡히지 않는 분들이죠. 네. 극단적인 대결 정치로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21대 국회를 과연 재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그분들이 투표장으로 나와주셔서 양당을 모두 심판하시고 합리적인 제3지대, 특히 우리 개혁신당에 민주당에서 합리적인 목소리를 소신을 굽히지 않았던 금태섭, 조홍천, 이원옥 의원, 또 여당에서 살벌한 집권 초기에 대통령 멱살 잡고 맞짱 떠왔던 이준석, 천하람 이런 분들이 지금 여기 다 있습니다. 당은 작지만 과연 정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국민들께 그 모범을 보여드리고 정치가 나아갈 바를 보여드리는 사람들이 모여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그러면 의원님이 원래 좀 화끈한 발언, 직설적인 그런 어떤 비판 이런 걸로 좀 유명하시잖아요. 이준석 대표도 사실 그런 쪽으로 많이 좀 유명하신 분인데 이준석 대표를 이렇게 가까이서 본 거는 좀 처음이실 것 같아요. 좀 이 같은 정당 활동을 하면서 바라보는 우리 당의 당대표인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여쭙고 싶어요. 보호해주고 싶고 지켜주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저렇게 무자비하게 내쳐지지 않았으면 네. 보수 진영의 아주 큰 잠재력이 큰, 그리고 앞으로 쭉쭉 뻗어나갈 좋은 제목감입니다. 네. 내부 총질하는 당대표로 지목이 되고 정말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징계를 받고 네. 2번이나 받고 그렇게 내팽개쳐지지 않았습니까? 아니 젊으니까 좀 발칙해야죠. 그 발칙한 걸로 인해 가지고 국민의힘의 약점인 젊은 층의 지지를 이끌어냈잖아요. 지지받은 건 당연하고 발칙한 건 안 되고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다만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그 과정에서 마음의 상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트라우마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비슷한 상황이 전개가 될 것 같으면은 항상 그때의 기억이 소환이 돼서 수세적으로 방어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옆에서 등을 두드려주면서 위축하지 마라. 내가 지켜줄게. 같이 싸우자. 그리고 너 이때까지 굉장히 배반 많이 당했는데 나하고 이원욱 끝까지 손잡고 세면 같이 갈 거니까 위축되지 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그러면 조금 이제 가벼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의원님이랑 인스타 친구예요. 저도 이제 인스타를 이제 팔로우를 걸어서 이제 마파를 해주신 상황인데, 의원님이 제가 이제 인스타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이제 좀 쇼츠가 되게 좀 유행을 많이 하더라고요. 글쎄 그래서 말이야. 네, 의원님께 아니 근데 진짜로. 근데 특히 중고등학생들이랑 되게 쇼츠 영상도 많이 찍으시고 요즘 유행하는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것들도 곧잘 이렇게 따라서 춤도 추시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가 좀 좋으신데 이게 사실 우리가 또 그것도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청소년들에게는 투표권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과 이렇게 자주 소통하시고 친밀하게 좀 선거
운동을 하시는 걸 보면서 되게 독특하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어요. 다른 분들이랑 좀 다르다. 그럼 어떤 이렇게 청소년만을 위한 공약이 좀 있으신 건지 원래 관심이 그렇게 좀 크셨던 건지. 아니 뭐 투표권이 네. 있는 사람한테 해거리고 없으니까 가 그러고 그거는 뭐 제 그렇죠. 그럼 원래 안 되긴 해도. 제 성격하고는 안 맞습니다. 아, 그렇죠. 예. 근데 처음에는 학생들도 뭐 제가 뭐 이 지역에서 8년간 국회의원 했으니까 네네. 그냥 아는 학생도 있고 모르는 학생도 있고 모르는 학생이 더 많았겠죠. 다만 인스타에 올린 그 릴스 중에 몇 가지가 뭐 한 가지는 한 480만 뷰가 나온 게 있고 네. 꽤 뷰가 많이 나온 게 있어요. 네. 그걸 이 친구들이 보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 인싸다 네. 이렇게 돼서 저한테 와가지고 막 아는 척을 하기 시작했어요. 오. 그러면서 각종 챌린지를 요구했습니다. 춤도 추셨더만요. 예. 그러면서 뭐 이것 좀 같이 해줄 수 있어요라고 하면서 이 춤추는 거. 네. 그래 이게 뭐냐니까 그냥 하시면 돼요. 그냥 따라 하신 거예요, 그러면? 네. 뭔지 모르지만. 뭔지 모르는데 해달라니까. 왜냐하면 학생들이 알아보고 이거 같이 해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굳이 안 해줄 이유도 없고. 네, 소통을 잘 하시니까, 워낙. 그리고 또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거 보면 저도 좋아요. 이 고된 선거 하다가 저도 잠깐 기쁘고 그래서 몇 번 따라했더니 반응이 좋죠. 그게 또 한 160, 70만 뷰가 지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또 입소문이 나가지고 관내 초중등학교에는 지금 쫙 퍼져서 유세차 타고 다니면은 제가 형이에요, 형 그냥. 응천이 형이라고 부르죠? 예, 형. 그리고 막 따라와서 뭐 하트하고 뭐 그리고 포카 달라고 그래서 포카. 뭔 포카를 포카가 뭔지 모르실 거 아니에요? 포카 뭐야 그랬더니 포토카드래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쟤들한테 포카 주면 되냐 안 되냐 그러니까 먼저 주면 안 되는데 달라고 난리치는 거는 소극적으로 주는 거는 괜찮다. 네. 그래서 뭐 포카 달라고 막 난리치면 알았어 하고 한 장씩 주는데 뭐 그러기도 하고 우리 유권자들은 네. 어리둥절하죠.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좋아하니까. 예, 막 따라다니고 막 뭐 네. 이러고 사랑해요 그러고 형이라고 그러니까 저 뭐야. 관심을 또 가지시겠네요. 인스타의 위력이 이럴 줄 몰랐는데 그걸 의도한 바도 아니었고 다만 480만짜리 뷰를 보고 네. 인싸가 되고 이제 쫓아와서 네. 미션을 주고 챌린지 하자는 거 네. 따라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공약 말씀하셨는데 네네. 제가 8년 전에 이 지역에 처음 초선 의원 됐을 때 네. 그때 이제 황사 미세먼지 문제가 이제 참 대두가 많이 됐거든요. 네네. 우리 지역에 실내 체육관 없는 학교가 많았습니다. 모든 학교에 실내 체육관 만들어 드리겠다 해서 작년에 완료했습니다. 15개 학교 체육관을 새로 다 만들어 가지고 48개 학교 다 만들었어요. 그 예산도 그러면 원님께서. 그럼요. 그리고 작년 예산 과정에서 남양주 스포츠 가치센터 아마 총 예산이 490억 정도 되는데 이 사업을 확정시켰습니다. 실내 스포츠 센터. 우리 지역에는 주중에는 서울 나가는 게 힘들고 주말에는 서울에서 오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요. 어디 갈 수도 없고 갈 데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일례로 화도읍이라고 우리 지역에 12만 되는 읍이 있습니다. 인구가 12만인데 인문계 고등학교가 2개 있어요. 여기는 학군제가 아닙니다. 비평준화 지역인데요. 우리 동네에서 고등학교를 못 가는 학생이 3분의 1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멀리는 저기 태릉 근처 별내까지 통학을 합니다. 문제가 있네요. 그래서 인문계 고등학교 하나 더 증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교육청과 깊숙이 논의를 진행하고 곧 확정시킬 수 있습니다. 그게 지금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다른 곳은 학령 인구가 자꾸 줄고 해가지고 난리인데 우리는 아파트가 계속 생기고 있어요. 그렇죠. 초등학교가 모자랍니다. 초등학교 증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하드웨어 이걸 빨리 좀 해야지 아이들이
먼 곳까지 학교를 다니지 않습니다. 그쵸. 중요하죠. 젊은 학부모들께서 이런 공약에 대해서 좀 반응이 좋으실 것 같네요. 특히 고등학교 신설한다는 문제에 그쵸. 그거는 중요하죠. 대해서는 거의 뭐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계십니다. 아이가 아침에 1시간 정도 통학을. 통학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사실 뭐 의원님께서 아까 잠깐 언급을 하시긴 했지만 개혁신당도 개혁신당인데 지금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 지지율이 생각보다 좀 선전을 하고 있다 이런 전가 분석이 많잖아요. 정확한 수치를 좀 말씀을 드리면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지난달 28일에서 29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의 유권자 만 4명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한 결과 비례대표 정당 투표 의향을 물었더니 조국혁신당이 29.5%까지 나왔어요. 생각보다 좀 선전한 수치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잖아요, 다들. 왜 이렇게까지 좀 잘 나온다고 보시는지. 어쨌건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으로 인해서 정권 심판을 해야 되겠는데 도저히 이재명의 민주당에는 손이 가지 않는다. 라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과거 친문 쪽 분들. 친문 친노. 이런 그렇죠. 쪽. 네. 그리고 더 강성들. 그리고 삼지대가 제대로 안 되니까 저기를 통해 가지고 어쨌든 윤석열 정부에 혼을 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까지 합쳐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그렇지만은 조국 신당의 가장 큰 결함은 도덕적 결함입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요. 조국 신당의 가장 큰 리스크는 도덕적 결함입니다. 저는 조국 신당의 뭐 여러 가지 공약을 보고 진짜 막 낯간지러워 가지고 어떻게 저런 얘기를 뻔뻔하게 할 수 있어? 저는 굉장히 좀 도덕성에 대해서는 엄격하달까? 2030이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 조국신당 나왔을 때 20대가 지지율이 빵이 나왔죠. 네. 굉장히 낮게 나왔었어요. 최근도 2, 3%? 뭐 그 정도밖에 뭐 역시 아까 말씀하신 갤럽 조사였던 리얼미터, 것 같은데 네네네. 2, 3%. 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복수 혈전에 이용될 뿐이지 도덕성이나 내로남불에 민감한 사람들의 눈으로 봐서는 이거는 지속 가능성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에 이종근 검사의 수임을 두고 조국 대표가 그걸 두둔한 걸 보고 저는 많이 놀랐습니다. 그 다음 질문이 사실 좀 연관된 질문이긴 한데 의원님께서는 이제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그래서 법조인 출신으로서 그 지금 조국혁신당의 비례 1번을 받은 이제 박은정 후보의 남편인 이종근 전 검사장의 어떤 전관 예우가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제가 좀 여쭤보고 싶었던 건 22억이라고 하는 수임료가 과연 이걸 전관 예우로 볼 수 있느냐.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이거는 전관 예우라고 볼 수 없다. 이거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입장을 좀 밝혔거든요. 좀 어떻게 보세요? 계약서 쓰지 않고 수임했으면 탈세하는 거는 범죄고요. 계약서 썼기 때문에 정관 예우 안 된다. 이거는 뭐 말장난입니다. 저도 뭐 이종근 검사장 정말 내가 아꼈던 후배고 잘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 후보 네. 역시 그 부부 네네. 옛날에 제가 부장으로 근무할 때 평검사로서 같이 근무한 적이 잘 알고 있어요. 굉장히 정말 반듯했던 사람입니다. 요즘 조금 놀랍니다. 제가 기억하는 이종근 반듯한 사람이고 유사수신 다단계 여기에만 몰두해서 검찰에서 단 8명밖에 없는 블랙벨트라고 공인 전문 검사 8명 중에 1명인데 유사수신 다단계는 이 사람 혼자뿐이에요. 제이유 사건이라고 아시죠? 옛날 네, 주스도. 예전, 네네. 그걸로 30명 넘게 기소를 했고 다단계 사건 80건 넘게 사건 처리했어요. 말하자면은 다단계에서는 이종근한테 걸리면 죽는다. 이런 사람이에요. 정말 다단계의 전문가입니다. 독보적인 전문가입니다. 그러면 다단계 업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변호를 하게 돼요. 다단계의 저승사자였는데 네. 나가자마자 자기의 그런 이력을 자랑하고 전면에 내세우면서 더군다나 법무법인이 뭐 단계인가요? 네, 계단인가요? 네. 그 비슷하게 해서 네.
이제는 자기가 잡던 사람을 변호를 해요. 그것도 고가로. 이게 법적 윤리에 맞습니까? 더군다나 다단계의 피해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서민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경제적 약자죠. 또 고령층이 많습니다. 마음 약해가지고 네. 권위에 이끌려서 가입하신 분들 많잖아요. 있는 분들보다는 없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 현혹해가지고 그 고도의 사기를 친 게 다단계 아닙니까? 그 업자들을 변호했습니다. 근데 그냥 변호사가 아니고 검사로 있을 때 평생 그 사람들만 타겟팅해서 조져왔던 그런 검사가 나가자마자 총뿌리를 거꾸로 해가지고 이제는 다단계 피해자들에게 겨누고 있는 꼴이에요. 그것도 고액의 수임료를 받아서. 그러니까 뭐 계약서를 썼니 말 이게 말장난. 예를 들어 블랙벨트 검사 중에 8명밖에 없습니다. 2013년부터 11년 동안 해가지고 각 분야에 다 합쳐서 8명밖에 없는데 시세 조종도 있고 성폭력도 있고 공판도 있습니다. 자, 시세 조종은 주가 조작이에요. 네. 똑같습니다. 네. 그거 블랙벨트 했던 사람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주가 조작 선수를 변호해요. 이게 되겠습니까? 성폭력 전문가가 갑자기 강간범들 변호를 해요. 저는 뭐 액수가 적다 많다를 떠나서 그 분야에 블랙벨트를 받았던 사람이면 그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익적인 쪽으로 자기의 변론 활동을 이어가야지. 네. 나가자마자 180도 태세 전환을 해서 경제적 약자, 사회적 약자, 그동안에 자기가 옹호했던 사람들한테 총뿌리를 겨누는 거. 이게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그리고 참 내가 알던 이종근, 박은정하고는 좀 요즘 많이 다르다. 라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는 게 자꾸 윤 정권의 피해자다. 박은정 후보께서 예.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무슨 정관에 오냐 이런 얘기를 해요. 네. 물론 이종근 검사장 다단계로 블랙벨트 따고 전문성이 있고 사람 심성 착하고 해서 검사장 될 자격 충분히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조국 장관 딱 취임하자마자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이라는 것을 법무부에 만들었어요. 그게 뭐 하는 거냐? 검경수사권 조정하고 공수처법 입법화. 그거를 그때 당시에요. 그렇죠. 2019년도. 검수완박 당시인 거예요. 그 검수완박을 법무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이에요. 그때 인천지검의 차장검사로 있었을 겁니다. 법무부에 잠깐 파견은 나왔는데 어쨌든 그 추진 지원단의 부단장으로 이종근 검사가 들어갑니다. 그때부터 완전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에 제압했었어요. 그게 2019년 9월달. 그리고 그 다음에 2020년 8월달에 검사장으로 승진해요. 대검 형사부장. 21년 6월달에는 서울 서부지검장. 그러다가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오자마자 대구고검 차장으로 좌천이 되죠. 그러고서 조금 지나다가 옷을 벗습니다. 즉 문재인 정권에서 권력의 양지에서 검사장 되고 인사상 혜택을 있는 대로 입었다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됐으면 아마 총장까지 올라갔을 겁니다. 근데 윤석열이 되는 바람에 한동훈처럼 이 정권의 조류에 따라가지고 출렁거린 거에 불과합니다. 근데 왜 자기가 문재인 정권 때 검수완박 또 공수처 이거 앞장서 가지고 검사장 단 거는 얘기 안 하고 윤 정권 때 좌천된 것만 얘기합니까? 시류에 영합한 사람이에요. 일종의 정치검사입니다. 박은정 검사 참 착했는데 나 이 양반이 조국 땅에 1번으로 나오겠다. 와, 이게 뭐지? 좀 놀라셨겠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정치가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구나. 뭐 1번이니까 되겠죠. 국회에서 이제 앞으로 만나게 되면 과연 사람까지
완전히 변했는지 아니면 비례 1번 받고 국회 가기 해가지고 일시적으로 그렇게 됐는지 이제 국회 가서 만나보면 금방 알게 되겠죠. 그렇죠. 저는 사람까지 변한 것은 아니기를 바랍니다. 좀 솔직하게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거의 마지막 질문이 다 돼가는데요. 이게 지금 지지율만 놓고 보면은 사실 정부 여당의 지지율이 좀 부진한 상황이에요. 의대 정원 문제 놓고 이제 총선 악재로 좀 불거지고 있다 이런 평가가 좀 나오고 있는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얼마 전에 대통령 담화까지 이제 내놓은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 좀 분석이 갈리더라고요. 좀 그럼 의원님께서는 지금 이번 대통령 담화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좀 느닷없었죠. 네. 갑작스러운 깜짝 담화였습니다. 근데 내용은 끔찍했고요. 소통이 전혀 안 됐죠. 불통 담화였죠. 세 번째 담화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태원 참사 네. 그리고 부산 엑스포 엑스포요. 네. 그거 뭐 예상과는 달리 완전히 국민에게 상처를 안겨준 이후에 그 이번이 세 번째인데 저는 사실 내심 이종섭 장관 그 임명 그 다음에 출국 금지 네. 호주 대사 그거 푸는 거. 네. 이 과정에 대해서 뭐 포괄적으로라도 좀 사과를 하는 뭐 그런 내용을 좀 담고 또 2,000명 이거 고집하지 않겠다. 숫자에 매몰되지 않겠다. 네. 이게 뭐 어디 법에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니까 네네. 다 열어놓고 얘기하겠다. 다만 국민들께서는 어쨌든 지금 증언해야 된다는 거는 다 원하시니까 좀 의료계도 진취적으로 개방적으로 좀 나서달라. 마음 열고 적극적으로 좀 나서달라. 얘기하자. 그래. 국민들 더 이상 불안하게 해서는 안 되지 않냐. 난 대통령이고 당신들은 생명을 최고로 여기는 의사들이니까 난 뭐 이런 말씀 하실 줄 알았는데 해법도 제시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뭐 화물연대 파업이 어떻고 뭐 건폭이 어떻고 또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변제가 어떻고 옛날에 자기가 힘으로 밀어붙였던 거 그런 거 과시하면서 이것도 우리가 잘해왔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거 뭐지? 그러니까 아직도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끔찍한 거죠. 그러니까 국힘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죠. 당직 내려가. 아니 뭐 탈당해야 네, 탈당, 된다는 네. 얘기까지 지금 나오는 거 아닙니까? 왜? 어제 이렇게 담화를 하셔가지고 지지율 회복은커녕 더 밑으로 떨어지게 생겼으니 영남 말고는 수도권은 자기가 죽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평소에 하지 못한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다. 정말 끔찍한 담화, 불통의 극치를 보여준 담화라고 평가를 합니다. 불통 담화였다. 의원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남양주 주민분들께 한 말씀만 좀 해주시죠. 카메라 보고. 네. 예, 요즘 제 슬로건은 사람 보고 찍자입니다. 아무래도 양당 정치에 익숙하시고 여론조사가 좀 저한테 불리하게 그렇게 나오니까 혹시 조홍천 찍으면 사표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유 어떻게 사람은 최고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이 여론조사는 ARS 여론조사입니다. 작년 11월인가요? 한국갤럽 등 34개 여론조사 기관이 소속된 한국조사협회에서 정치선거 여론조사로 ARS는 적합하지 않다, 비과학적이다 라고 발표를 한 바도 있습니다. 실제 지금은 윤석열 탄핵시키자, 이재명 구속시키자라고 목적의식을 가진 양당의 강성 지지층들만 답변을 하고 있고 조홍천을 지지하는 중도층들은 ARS 전환 다 끊고 있습니다. 여기 현혹되지 마십시오. 지금 바닥 민심은 들끓고 있고 유세 현장에서는 환호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홍천 찍어주십시오. 지금 각 가정으로 배달된 선거 공보 찬찬히 좀 살펴주십시오. 나머지 후보들 공약 한번 봐주십시오.
조홍천의 공약 그대로 뺏겨졌습니다. 컨트롤 C, B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진품 명품과 짝퉁은 차이가 납니다. 조금만 보시면 짝퉁을 감별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난 8년 동안 국회에서 말 바꾸지 않고 소신 굽히지 않고 또 그 소신으로 양당의 힘을 빌려와서 지역 발전 이끌어냈습니다. 조홍천입니다. 조홍천 3선 만들어주시면 더 큰 권한과 능력으로 지역 발전에 매진하겠습니다. 꼭 좀 찍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 뉴스핀 KYD 총선 인터뷰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함께 인터뷰 응해주신 개혁신당의 경기 남양주 갑 조홍천 후보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